회의실에서 충격에 빠진 61세 청소부 여성이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서 있고 그녀 뒤쪽 대형 스크린에는 30년 전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 1초짜리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테이블 주위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잘 차려입은 재벌 상속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펼쳐진 서류들, 오래된 금고, 빈티지 목걸이가 놓여 있습니다. 청소부 여성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성그룹 본사 빌딩 지하 대강당. 오전 10시 재계 서열 7위 대성그룹 창업주 박철수 회장 72세의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유족들 사이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인공이신 여러분께서 구독으로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좋아요로 공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장례식 3일째 되는 날 오후 2시 유언장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의 김상민 변호사 58세가 단상에 올라 봉인된 유언장을 개봉했습니다. 유족들은 숨죽이며 변호사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김상민 변호사가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인 박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본사 빌딩 지하 3층 제2금고실에 보관된 특수금고는 본인 사망 후 정확히 30일간 절대 열어서는 안 됩니다. 장남 박민준 48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금고를 왜 열지 말라는 겁니까? 차남 박민석 45세도 얼굴을 붉히며 끼어들었습니다. 금고 안에 진짜 유언장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읽는 게 가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상민 변호사는 침착하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은 명확합니다. 30일 후 자동으로 금고가 개방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강제로 열 경우 고인께서 남기신 모든 유산은 사회에 환원된다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며느리 한지영 42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30일 동안 우리는 뭘 하라는 겁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란 말입니까? 김상민 변호사가 유언장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0일은 여러분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막내딸 박서연 38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다우시네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우리를 가르치려 하시다니. 하지만 박민주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합니다. 30일이나 기다리라니 회사 경영권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김상민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경영권 관련 사항은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며 금고 개방 후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박민석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금고 안에 진짜 답이 있다는 거잖습니까?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고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김상민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고인께서 30년 전 직접 금고에 무언가를 넣으셨고 그 후로는 그 누구도 금고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금고 비밀번호조차 자동 타이머에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한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30년 전이요? 그럼 회장님이 40대 초반일 때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유족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박서연이 오빠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읍시다. 분명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박민준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30일. 길고 긴 30일이 시작되는군요. 장례식장을 나서는 유족들의 뒷모습 사이로 지하 3층을 향한 계단이 어둡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계단 끝에는 30년간 비밀을 간직한 금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오전 9시, 대성그룹 본사 빌딩 지하 3층 제2금고실 앞에는 이미 박민준과 박민석이 와 있었습니다. 형제는 육중한 철문 앞에 서서 금고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경비 책임자 이태수 52세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유언대로 30일간은 접근 금지입니다. 박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태수 씨, 자네 우리 집안일 30년 넘게 봤지? 이 금고가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나? 이태수는 난처한 표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유언은 유언입니다. 제가 이 금고를 지키라는 최후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지영이 자물쇠 전문가로 보이는 남자 35세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태수 씨, 비켜주세요. 우리는 금고를 열 권리가 있습니다. 이태수가 두 팔을 벌려 금고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마님. 강제 개방 시도는 유언 위반입니다. 박민석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검토했어요. 금고 안에 회사 기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경영진으로서 열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태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 금고는 고인의 특별 지시 사항입니다. 자물쇠 전문가가 금고에 다가가려 하자 이태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순간 박민준이 이태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비키라고, 우리 아버지 회사야. 이태수가 비틀거렸지만 다시 금고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경비실에서 다른 경비원 3명이 달려왔습니다. 김철호 경비원 48세가 소리쳤습니다. 책임자님, 괜찮으십니까? 순식간에 금고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민준과 박민석은 경비원들과 대치했고 한지영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경찰 부르겠어요. 직원들이 주인을 폭행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막내딸 박서연이 금고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오빠들,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박민준이 동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넌 몰라. 이 금고 안에 뭔가 있어. 그게 우리 가족을 흔들 수도 있다고. 박서연이 오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버지 말씀을 따라야죠. 30일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한지영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참 순진하시네요. 저 금고 안에 진짜 상속인 명단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자식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요? 순간 금고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영의 말은 모두가 속으로 의심했던 것을 입 밖으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박민석이 형을 돌아봤습니다. 형님, 정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뭔가를 숨기셨다는 건. 박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시는 건 고인을 모독하는 겁니다. 회장님은 평생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금고에 여러분을 해칠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한지영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 왜 30일이나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뭔가 숨길 게 있으니까 시간을 버는 거 아닐까요? 박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지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1,500억대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감정만 앞세울 수는 없잖아요.
박민준이 자물쇠 전문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물러갑시다. 하지만 당신 연락처는 받아두겠어요. 일행이 금고실을 나가자 이태수는 금고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30일만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고실 복도 끝에서 한지영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30일 안에 방법을 찾아야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새벽 3시 금고실 복도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민준이 검은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자물쇠 전문가 42세가 큰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이태수는 이미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자 전문가가 조용히 금고에 다가갔습니다. 전문가가 가방에서 각종 장비를 꺼내며 속삭였습니다. 이 모델은 1990년대 독일제 특수 금고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박민준이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경비 교대 시간이 새벽 5시입니다. 전문가가 금고 다이얼에 청진기 같은 도구를 대고 조심스럽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미세한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전문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상합니다. 내부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아요. 마치 이중 잠금 장치 같은데. 박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못 여는 겁니까? 전문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만 더 주시면 가능은 합니다만.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박민준이 화들짝 놀라 전문가를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은 옆 창고로 몸을 숨겼습니다. 김철호 경비원이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는 졸고 있는 이태수를 발견하고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책임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이태수가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아, 미안하네. 요즘 제대로 못 자서. 김철호가 금고를 살펴봤습니다. 이상한 흔적은 없습니까? 이태수가 금고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전문가가 장비를 잘 챙겼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네. 자네도 수고하게. 김철호가 돌아가자 박민준과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회를 놓쳤습니다. 박민준은 이를 갈며 금고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대성그룹 회의실. 박민준, 박민석, 한지영, 박서연이 모여 앉았습니다. 박민석이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법무팀에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유언 조항에 따르면 강제 개방 시도만으로도 상속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박민준이 형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30일 내내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박민석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어젯밤에 뭘 하셨는지 다 압니다. CCTV 확인했어요. 박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금고를 열지 말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박서연이 반문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한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전 기록을 뒤지면 됩니다. 회장님이 무엇을 금고에 넣으셨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거죠. 박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회사 기록 보관실을 뒤져봅시다. 박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버지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알 권리가 있어.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숨기셨는지. 그날 오후부터 삼형제는 각자 맡은 바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는 회사 재무 기록을, 박민석은 인사 기록을, 한지영은 아버지의 개인 수첩을 뒤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30년 전 그 시기에 박철수 회장이 한 달간 개인 휴가를 냈다는 기록만 발견되었습니다. 박민석이 인사팀에 확인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까? 인사팀 차장 김수진 45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록에는 개인 사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 비서님들도 다 퇴직하셔서. 박민주는 좌절감에 책상을 쳤습니다. 대체 아버지가 30년 전에 무슨 일을 겪으신 거야? 그날 저녁 박서연이 아버지 서재를 혼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앨범을 펼치자 30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박철수 회장이 어느 바닷가에서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해다오. 내가 행복하길. 박서연은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무언가를 후회하며 사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일째 되는 날 오후 6시, 금고실 앞 복도에 설치된 CCTV 세대 중 한 대가 검은 천으로 가려졌습니다. 이태수가 확인하러 달려갔을 때는 이미 렌즈가 완전히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이태수가 관제실에 달려가 녹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사각지대로 접근해 얼굴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의 뒷모습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태수는 즉시 유족들을 소집했습니다. 오후 7시 박민준, 박민석, 한지영, 박서연이 금고실 앞에 모였습니다. 이태수가 파손된 CCTV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경 누군가 이 카메라를 고의로 파손했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그랬습니까? 네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박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오늘 오후 내내 본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임원 10명이 증인입니다. 박민석도 말했습니다. 저도 공장 실사 나갔다가 방금 돌아왔어요. 차량 기록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지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 백화점에서 쇼핑했어요. 카드 결제 내역 있습니다. 모두가 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박서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못 봤어요. 박민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동생을 봤습니다. 서연아, 너 혹시... 박서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제가 왜 그래요? 전 아버지 말씀만 따르고 싶어요. 한지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유령이라도 나타났나요? 바로 그때 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30년 전 일인데. 모두의 시선이 박서연에게 쏠렸습니다. 박서연은 8살이었던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예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이 금고실로 들어가시는 걸 봤어요. 박민준이 다그쳤습니다. 그래서 박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뭔가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금고 앞에서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한지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상자 안에 뭐가 있었어요? 박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아버지가 금고에 넣으시는 걸 멀리서 지켜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혼잣말로 하신 말씀이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안하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라고 하셨어요. 박민석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정말 누군가 있다는 거잖아. 아버지가 사과할 사람이.
박민준이 박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그 얘길 지금까지 숨겼어? 박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렸을 때 본 거라 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고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기억났어요. 한지영이 휴대폰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작은 상자, 사과의 말. 이건 분명 중요한 단서예요. 이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범인 찾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일부러 우리를 흔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불신의 씨앗은 이미 깊이 뿌려졌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 30년 전 기록을 더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주는 회사 출입 기록을, 박민석은 재무장부를, 한지영은 신문 기사 스크랩을. 박민석이 30년 전 재무장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월 500만 원씩 개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15년간 지속되다가 멈춰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혼자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은 누구에게 간 거지? 왜 15년 전에 멈춘 거야? 한지영은 30년 전 지역 신문을 뒤지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동해안 어느 마을에서 미혼모 복지시설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날짜는 정확히 박철수 회장이 한 달 휴가를 냈던 시기였습니다. 한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곳에 박민준도 회사 차량 운행 기록에서 그 시기 회장 전용 차량이 동해안 쪽으로 여러 번 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삼형제는 다음 날 아침 다시 모였습니다. 각자가 발견한 것들을 테이블에 펼쳤을 때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모르는 과거가 있었어. 그리고 그 과거에 누군가 있었던 거야. 박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아버지를 의심하지 말아요. 하지만 한지영의 눈빛은 이미 확신으로 차 있었습니다. 이제 9일 남았어요. 그 안에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금고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0일째 되는 날, 오전 9시, 금고실 앞에는 박민준, 박민석, 한지영, 박서연, 그리고 김상민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이태수도 30일간의 긴 여정을 마치며 금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상민 변호사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에 자동 개방됩니다.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박민주는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박민석은 팔짱을 끼고 금고를 노려봤습니다. 한지영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고 박서연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이태수가 금고 다이얼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박민석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정확히 10시에 열립니까? 김상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께서 스위스 정밀 타이머를 설치하셨습니다. 오차는 1초도 없을 겁니다. 마침내 시계가 오전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찰칵. 금고 내부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태수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검은 서류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상민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와 USB 메모리 하나, 그리고 낡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자 1,500억 원 상당의 재산 증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령인 이름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수령인이 없다니. 김상민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읽을 것. 변호사가 봉투를 뜯어 안에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30일간 금고를 열지 못하게 한 것은 여러분이 조급함을 버리고 진정으로 가족을 되돌아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박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금고 안에는 내 인생 최대의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1,500억은 이 돈의 진짜 주인을 찾아 돌려주십시오. 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김상민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USB 안에는 30년 전 단 1초짜리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영상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부디 미워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박민준이 USB를 낚아채듯 집었습니다. 지금 당장 봅시다. 일행은 옆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박민준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뿐이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오후 2시 15분 32초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이 건물 로비가 나왔습니다. 30년 전 낡은 화질이었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초간 한 젊은 여성이 신생아를 안고 로비를 가로질러 가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박민석이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여자가 누구죠? 박민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목에 걸린 목걸이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서연이 금고에서 꺼낸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한지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화면을 더 확대해 보세요. 박민준이 여성의 얼굴 부분을 최대한 확대했습니다. 흐릿하지만 이목구비가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김상민 변호사가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봉인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후 개봉할 것.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965년 나는 25살이었습니다. 동해안 작은 마을에서 22살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박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습니다. 가문의 압력에 못 이겨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박서연이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30년간 찾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USB 영상은 내가 유일하게 그녀를 목격한 마지막 순간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속 그녀가 안고 있던 아기가 내 딸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진짜 상속인입니다. 부디 그들을 찾아주십시오. 이것이 내 마지막 속죄입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선, 1943년생.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30년간 감춰진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회의실. 박민준이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을 수십 번 반복 재생했습니다. 1초짜리 영상이지만 확대하고 분석할수록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박민석이 AI 영상 분석 전문가 이동욱 32세를 불렀습니다. 이동욱 전문가가 영상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목걸이 문양을 보면 1970년대 초반 수제품으로 추정됩니다. 여성의 옷차림으로 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지영이 목걸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안쪽에 각인이 있어요. M, S,
1965. 미선. 김미선 씨 이름 이니셜이네요. 박서연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1965년에 그분께 선물하신 거예요. 김상민 변호사가 네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메모가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박철수 회장과 한 여성이 바닷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아, 미안하다. 나는 끝내 너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딸만큼은 꼭 찾아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부디 용서해다오. 박민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미선, 1943년생. 지금이면 83세. 생존해 계실까요? 이동욱 전문가가 영상 속 아기를 확대했습니다. 아기의 나이는 대략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로 보입니다. 1995년생이라면 지금 31세 정도 되겠네요. 한지영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영상이 1995년 3월이고 아기가 생후 3개월이면 1994년 말이나 1995년 초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그 아기의 엄마인 회장님 딸은? 박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1965년에 태어났다면 지금 61세. 그 나이에 아기를 낳았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회장님 딸이 젊었을 때 낳은 아기라는 건데. 김상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회장님의 숨겨진 딸 김씨 61세가 있고 그 딸이 낳은 손주가 31세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분들을 찾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셨고 박민석이 노트북으로 주민등록 조회를 시도했습니다. 김미선, 1943년생. 검색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미선 씨는 2010년 사망. 사망 당시 거주지는 강원도 속초시. 박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김미선 씨의 딸을 찾아야 합니다. 1965년생 여성. 하지만 검색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지영이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김미선 씨가 미혼모였다면 딸의 성이 김 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호적에 올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동욱 전문가가 제안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의 얼굴을 AI로 복원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가능합니다. 3일 후 복원된 영상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여성의 얼굴은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수척하고 피곤해 보이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습니다. 박서연이 그 얼굴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눈을 닮으셨어요. 박민준이 복원된 얼굴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으로 찾아봅시다. 속초 지역부터. 일행은 속초로 향했습니다. 김미선 씨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주소지를 찾아갔지만 건물은 이미 재개발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근처 슈퍼마켓 주인 박영숙 67세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 아십니까? 박영숙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박영숙이 가게 뒤로 들어가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봐요. 20년 전쯤 동네 잔치 때 찍은 사진인데 사진 속에는 복원된 얼굴과 비슷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박영숙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분 이름이 뭐였더라? 정씨였나? 아니 최씨. 최순희. 맞아요. 최순희 씨였어요. 박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박영숙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전쯤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요양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느 요양원인지는 몰라요. 한지영이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요양원 최순희. 찾아보겠습니다. 박민석이 조바심을 냈습니다. 서울에 요양원이 몇 개인데요. 수백 개는 될 텐데.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곳씩 다 찾아봅시다. 아버지가 30년간 찾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일주일간의 긴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강북구 어느 요양원. 박민준, 박민석, 한지영, 박서연이 요양원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이 43번째 방문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원장 김혜진 55세가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민준이 복원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최순희 씨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61세쯤 되셨을 텐데요. 김혜진 원장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순희 씨요. 우리 요양원에서 청소 일하시는 분이에요. 네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금 계십니까? 김혜진 원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이 시간이면 3층 복도 청소하고 계실 거예요. 일행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61세답지 않게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복원된 영상 속 그 여성이 분명했습니다.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최순희 씨이십니까?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박서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최순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박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대성그룹고 박철수 회장의 자식들입니다. 최순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그냥 가세요. 박서연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도망가지 마세요. 아버지가 평생 누님을 찾으셨어요. 최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그분은 저를 버리셨어요. 어머니도 버리셨고. 한지영이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세요? 최순희가 목걸이를 보자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평생 간직하시던. 박민준이 무릎을 꿇고 최순희와 눈을 맞췄습니다. 회장님은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평생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미안해하셨어요. 최순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61년간 쌓인 한과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요양원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후 최순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김미선은 1965년 동해안 작은 마을에서 박철수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 박철수는 가문의 압력으로 그녀를 떠났습니다. 김미선은 홀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게 저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아버지 이름을 끝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박민석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숨으신 겁니까? 최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재벌가의 딸이지만 그들에게 가면 불행해질 거라고.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박서연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회장님은 평생 누님을 찾으셨어요. 15년간 매월 500만 원씩 송금도 하셨고요. 최순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송금이요? 한지영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김미선 명의 계좌로 15년간 송금됐어요. 2010년에 멈춘 건 최순희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예요. 그럼 그 돈이 아버지가.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김상민 변호사가 DNA 검사 동의서를 꺼냈습니다. 법적 절차를 위해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철수 회장과 최순희는 99.99% 부녀 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박민준이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누님입니다. 최순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상민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손주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최순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딸은 25세 아이를 낳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이가 지금 31세입니다. 박민석이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최순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키웠어요. 이름은 지훈이.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박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증손자네요. 김상민 변호사가 유언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회장님은 손주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최순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지훈이는 평범하게 살아야 해요. 그런 큰 돈은. 박민준이 최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마지막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원합니다. 일주일 후 대성그룹 본사 회의실. 박민준, 박민석, 한지영, 박서연, 그리고 최순희와 그녀의 손자 박지훈 31세가 둘러앉았습니다. 박지훈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김상민 변호사가 유산 분할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 박철수 회장의 유언에 따라 1,500억 원 상당의 재산은 박지훈 씨에게 상속됩니다. 박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박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한지영이 서류를 박지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 유산 포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박지훈이 놀라 서류를 받습니다. 정말로 세 사람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카야,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거야. 할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니까. 박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큰 돈은. 최순희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받자. 하지만 내 뜻대로 써도 돼. 박지훈이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할아버지가 원하신 건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재산을 5으로 나눠서. 박민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야. 박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상속받으면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박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박민석이 벌떡 일어나 박지훈을 껴안았습니다. 넌 정말 아버지를 닮았구나. 한지영도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에요. 김상민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가 나눔을 선택했다면 읽을 것. 박지훈이 편지를 개봉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너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증명하는 거란다. 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읽었습니다. 돈보다 가족이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란다. 30일간의 기다림은 조급함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어. 박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고는 단순히 재산을 숨긴 게 아니었다. 우리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거였어. 편지 마지막 문장을 박지훈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 자랑스러운 자식들이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다오. 그것이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회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먼저 울기 시작했고 이내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순이가 목걸이를 꺼내 테이블 가운데 놓았습니다. 이제 이 목걸이는 우리 가족의 상징이에요. 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화해를. 박서연이 목걸이를 들어 박지훈 목에 걸어줬습니다. 내가 가져. 넌 이 가족의 미래니까. 일주일 후 박철수 회장의 묘소. 5사람이 나란히 서서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박민준이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민석도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웠습니다. 한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절했습니다. 아버지, 제 욕심을 부끄러워합니다. 박서연이 미소 지으며 절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순이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만났네요. 사랑했습니다. 박지훈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5사람은 손을 잡고 묘소를 나왔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30년간 숨겨진 금고의 비밀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평생 후회이자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것. 박철수 회장은 죽어서도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날 밤 5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민준이 박지훈에게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박민석이 최순희에게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설명했습니다. 한지영은 박서연과 함께 앞으로의 가족 모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지훈이 모두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에게 진짜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어디선가 박철수 회장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